안녕하세요. 살다 보니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고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답답한 일이 저에게 있었지만 얼마 전에 정말 제 수십 년 묵은 체증이 다 싹 날아간 것만 같은 일이 생겨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사연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범하디 평범한 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래도 부모님께서 저에게 사랑을 많이 주고 제가 세상에서 뜻을 펼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신 덕분에 부족한 거 없이 자랐지요. 항상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나는 부모님에게 받은 게 정말로 너무나도 많아. 부모님에게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사랑을 내리사랑해야 할 때가 왔어. 항상 내가 받은 사랑을 세상에 나누어 주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에는 사람이 많았어요. 항상 사람들은 저를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했어요. 제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것을 품어줄 것처럼 행동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무척이나 못생겼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높고 굉장히 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불구하고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못생겨서 불리한 일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어릴 때부터 여자애들은 저에게 야, 태연이 너무 못생기지 않았냐? 쟤는 땀도 많이 흘리고 몸통도 뚱뚱하고 말하는 것도 뭔가 재수없어. 한 대 치고 싶어 진짜. 그러게 쟤는 못생겼는데 왜 이렇게 나대는 거야? 그리고 애들은 왜 다 쟤를 좋아하냐? 쟤는 성격까지 안 좋았으면 그냥 완전히 나가리야. 등등의 말들로 저를 수도 없이 뒷담 까고 제 마음이 찢어지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상하고 힘들었지만 부모님은 태연아, 세상에는 얼굴로만 평가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있단다. 그 아이들이 보기에 우리 태연이 얼굴이 못났다고 생각했겠지만 그 아이들을 제외한 엄마나 아빠, 그리고 태연이 친구들은 태연이의 따뜻한 마음, 품성을 정말 높게 사.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삐뚤어지지 않고 착하게 잘 자랐어요. 그리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저랑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한 번 더 신경 쓰게 되고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인생을 살고 있을 때쯤 한 이쁘장한 여자아이를 봉사단체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녀는 무척이나 말이 없었고 수줍어했고 소심했지요. 다른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도 항상 그녀는 밥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하루는 제가 우리 같이 이번에 봉사 끝나고 밥 먹어요. 정식이랑 후정이가 떡볶이 먹으러 가자고 하네요. 아,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저에게 말을 했고 저는 그런 그녀의 반응에 행복했어요. 뭐랄까요? 마음의 문을 꼭 닫고 있는 그녀에게 제가 한 발자국 더 다가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분이 참 좋았어요. 그렇게 그날을 계기로 그녀와 저는 무척이나 가까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와, 그 이쁜 애랑 너 어떻게 친해졌냐? 내가 아무리 말 걸어도 걔는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씹던데. 너도 참 능력 있다. 그런 애가 마음을 열 수 있게 만들더니. 아, 그래? 그냥 밥 같이 먹자고 하니까 바로 알겠다고 하던데? 왠지 걔 얼굴에서 내가 보였거든. 나랑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있을 것 같기도 해서 궁금해서 말 걸었는데 꽤나 성격이 좋아 보이고 친절해서 저는 날이 갈수록 그녀와 친하게 지내게 되었고 하루는 술을 함께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예쁘고 아리따운 그녀의 입에서 제가 몰랐던 사실을 하나 듣게 되었어요. 그녀는 가정학대의 피해자였던 겁니다. 정말 엄청나게 곱게 자랐을 줄 알았거든요. 태연 씨, 사실 제가 술에 취해서 말하는 건데, 저는요, 아빠를 너무나도 증오해요. 아빠 때문에 제 인생이 이렇게 망해버린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미술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미술하면 돈이 엄청 많이 들잖아요. 감히 저는 엄두도 못 냈지요. 제가 어느 날 미술을 하고 싶다고 말하니까 아빠가 저에게 욕을 하더라고요. 어디서 여자가 미술을 하냐고요. 아빠는 부자였고
권력도 명예도 둘 다 가진 사람이었지만 따뜻함이라고는 없는 냉정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저를 개패듯이 팼고 아직도 그때의 후유증으로 저 손목이 아파요. 맞다가 손목에 금이 가서 시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남자를 되게 안 좋아하고 무서워하는데 여태까지 저에게 다가온 남자 중에 태연 씨만 저를 인격체,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준 것 같아서 고마워요. 참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태연 씨. 저는 그녀에게 이렇게 큰 상처가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도 주변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속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가족에게 그런 수모를 당하는 것은 느껴본 적이 없어서 저보다 더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요. 하여튼 그날 그렇게 술을 마시면서 서로의 진심과 속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저희는 더더욱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진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그녀를 좋아하게 된 것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못생겼고 그녀는 너무나 이뻤기에 전 더 이상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알면서 외면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녀가 저에게 고백을 했어요. 태연 씨, 우리 진지하게 만나면 안 돼요? 남들이 뭐라 하건 나는 태연 씨 한번 알아가 보고 싶어요. 저는 태연 씨가 너무 좋고 태연 씨랑 자주 보면서 제 힘든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거든요.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꿈을 꾸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만우절인 줄 알고 거짓말 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눈동자와 눈빛을 보고 나서야 그녀는 정말로 진심으로 내게 고백을 한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근거리고 터질 것만 같은 심장을 꽉 잡고 나도 사실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감히 내가 고백을 해도 될까 하면서 망설였는데 먼저 내게 고백해줘서 고마워요. 남자인 내가 먼저 용기를 냈어야 하는데 미안해요. 그래요. 우리 사귀어요. 제가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최대한 잘해드릴게요. 정말로 저 자신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미자 씨 행복하게 해드릴 자신이요. 그녀는 제 말을 들은 순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웃음을 지었고 저도 그녀의 얼굴을 보고 안심을 했어요. 이 여자는 내게 진심이구나 하고요. 그렇게 저희는 조심스럽게 교제를 시작했고 저를 본 주변 사람들 모두 야 태연아, 네가 성격이 좋고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는 것은 알았지만 저렇게 이쁜 미자를 사귈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능력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 얼마나 성격이 좋아야 너처럼 이쁜 여자 사귈 수 있는 거냐? 몰라 나도 운이 좋았지. 내 주제에 어떻게 저렇게 멋지고 이쁜 여자를 사귈 수 있겠어. 그냥 이건 정말 운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미자가 나를 너무 좋게 봐준 것도 있는 것 같아. 기분 좋네 그냥.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또 웃었습니다. 그녀가 저의 여자친구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서요. 사람들은 저희 커플을 보고 얼마 못 가서 헤어질걸? 저렇게 이쁜 애는 얼굴값 하기도 하고 남자는 결국 버려질 거야. 맞아. 왜 저렇게 못난 남자를 사귀겠어? 감자에 쌍난 것처럼 생긴 못난이를. 다들 저를 욕하고 금방 깨질 거라고 했지만 저는 미자와 무려 4년을 사귀었습니다. 사귀면서 저는 미자와 꼭 결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미자만큼 저를 잘 아는 사람도 없고 저를 잘 이해해주는 여자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자에게 미자야, 우리 결혼하자. 그동안 나와 오랜 시간 마음을 나누고 교제해줘서 고마워. 내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신뢰를 줘서 정말로 고마워. 나 이제는 평생토록
네가 내게 준 그 사랑을 보답하면서 살고 싶어. 나랑 결혼해 주겠니? 저는 손을 덜덜 떨면서 이 말을 했어요. 청혼을 한 거죠. 미자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분홍색 수국을 가득 채운 한 레스토랑에서 그곳을 반나절 대관하고 미자 몰래 제가 준비한 프로포즈였던 겁니다. 미자는 저의 고백을 듣고 한참이나 눈물을 흘렸어요.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근사한 프로포즈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거든요. 미자는 진짜 태연 오빠 고마워. 오빠 덕분에 내가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 맨날 아빠에 대한 기억으로 평생 불행하게 살았던 내가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다니. 나도 마찬가지야. 앞으로 남은 삶, 오빠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거야. 그래, 우리 결혼하자. 저와 미자는 결혼을 기약했어요. 사실 미자는 아빠와 사이가 안 좋아서 대학에 입학한 이후로 아예 연을 끊고 살았고 마주치고 싶지도 않아서 핸드폰 번호도 바꾸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상견례도 패스하고 제가 처갓댁에 인사를 가는 것도 못했습니다. 당연히 장인어른의 얼굴도 모르는 채로 결혼을 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래도 혼인신고를 하면 미자네 아빠가 저희를 찾아와 해코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자는 아빠가 죽기 전까지 혼인신고 안 하고 살고 싶다고 제게 말했고요.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는데 미자가 편한 쪽으로 최대한 맞추어주고 싶었기 때문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처음에는 아니, 그렇게 폭력적인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인데 괜찮겠니? 우리가 보기에는 꽤나 착하고 좋은 아이처럼 보이지만 그 모습이 전부는 아니니. 결혼하는 것도 자기 부모님한테 숨겨야 할 아이라면 엄마 아빠는 사실 좀 걱정이 많이 된다. 잘할 수 있을지, 아내로서의 역할을 다 해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엄마 아빠, 저 믿으시죠? 저 사랑하는 만큼 제가 하는 선택도 믿어주세요. 저요, 정말 많은 사람 만나봤지만 미자만큼 진정성 있고 저에게 잘해주는 여자 본 적 없어요. 항상 남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겉모습으로 저를 판단하기 급급했지만 최소한 미자만큼은 아니었거든요. 미자는 저에게 인생 선생님과 길잡이 역할을 동시에 해주었어요. 그리고 미자가 가진 상처가 저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오랜 시간 사귈 수 있었던 거고요. 저는 결국 부모님에게 결혼 허락을 받게 되었고 미자와 함께 작은 성당에서 미사를 올리고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측근들, 그리고 미자와 저의 대학 동창들 몇 명과 함께요. 다들 결국 너네는 결혼까지 성공하는구나. 남들이 뭐라고 해도 꿋꿋하게 사귀더니 진짜로 너네 너무너무 멋있다. 최고다. 저희 부부는 친구들에게 인정도 받고 처음 신혼 때는 정말로 행복하게 살았어요. 미자도 작은 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벌었고 저도 회사를 다니면서 평범하고 단란한 가정을 잘 꾸리기 위해서 밤낮으로 노력했지요.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도 다방면으로 힘을 썼어요. 아내는 저와 결혼하기 전에 교통사고를 한번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자궁이 파열되고 아이를 못 가질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아서 저희는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은 하되 집착은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부담은 없었지만 아내는 아무래도 자기 몸 때문에 아이가 쉽게 안 찾아오니까 나름의 스트레스를 받았더라고요. 오빠, 미안해. 오빠는 아이를 원하는데 나 때문에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것 같아. 정말 내가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하는데 뜻대로 안 되는 게 내 인생인 것 같아. 그래도 오빠, 나 노력할게. 미자야, 왜 나한테 미안해?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아이를 가지는 것도 미자 너랑 나랑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지고 싶은 거지. 그게 아니라면 나도 아이를 가지고 싶지 않아. 미자 네가 불행한데 내가 왜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하겠어. 저희 부부는 그래서
아이 문제로 많은 눈물을 흘리고 마음고생도 하고 서로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도 나누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저희에게 찾아오고야 만 거예요. 제가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아내가 전화를 한 겁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갑자기 어떤 일로 전화한 거야, 이 시간에? 자기야, 오늘 집에 언제 와? 자기한테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어서 오늘 일찍 오면 안 돼? 오늘 거래처랑 밥 먹기로 해서 살짝 늦을 것 같은데. 알겠어. 그러면 8시 이전에 와야 해. 그리고 꽃다발 하나 사와. 아내는 갑자기 저에게 꽃다발을 사오라고 말한 뒤 무슨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저에게 말했어요. 저는 그날 거래처에 일이 생겼다고 말을 하고 저녁 약속을 뒤로 한 채 꽃을 사고 집에 갔지요. 집에 가니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폭 안긴 뒤 임신 테스트기 2줄을 보여주었습니다. 결혼 후에 그렇게 바라고 바라왔던 아이가 저희에게 생긴 거였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제 인생에서 이렇게 기뻤던 적이 또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기분 좋은 일이 생긴 겁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그때 눈물이 났어요. 여보, 우리 결국 아이가 생겼구나. 자기야, 정말로, 정말로,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 대단하다. 그날 진짜 저희 부부 부둥켜 안고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정말 아내를 귀한 보물처럼 국보처럼 여기고 둥가둥가 해주었고 저희 아내도 정말 힘겹게 얻은 아이라서 굉장히 조심조심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내가 몸이 엄청 안 좋기도 하고 아이를 가지고 난 뒤로는 자주 휘청거릴 정도로 몸에 무리가 많이 갔거든요. 정말 조심조심해서 이쁜 딸내미를 낳게 되었습니다. 볼수록 딸이 너무너무 이쁘고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아이를 낳아준 아내에게 저는 무척이나 고마웠어요.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가 행복해질 수 있게 노력하자고 서로 약속을 했지요. 아내도 여보, 나 힘들게 낳은 아이인 만큼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아이가 행복해질 수 있게 노력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아이 돌잔치를 하는 날이 왔어요. 저희야 가진 것도 없고 평범하게 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남들처럼 대단한 곳에 가서 뭐 돌잔치를 근사하게 하고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집에서 소소하게 우리 부모님이랑 제 동생 불러서 아이 돌 축하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침부터 아내가 안 보이더라고요. 이상하다. 어디 갔지? 싶었습니다. 오후 1시가 넘어도 안 오길래 아내에게 저는 전화를 해보았어요. 수화음은 걸렸지만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지요. 뭔가 쎄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 굉장히 찝찝해서 오후 4시까지 기다려보았는데 아내는 없었습니다. 경비 아저씨에게 부탁해서 아파트 현관 CCTV를 봤더니 아내가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어딘가 뛰어가고 있었어요. 아무리 급해도 절대로 뛰는 법이 없는 아내인데 이상하다 싶었던 저는 엄마와 아빠에게 아무래도 아내가 말도 없이 이 시간까지 안 올 리가 없는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설마 며느리가 사라졌기라도 했겠니? 일단 그럼 돌잔치는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 며느리를 침착하게 기다려보자꾸나. 저는 밤 11시까지 아내를 기다렸어요. 아침 일찍 집을 나간 아내가 지금까지 전화 한 통 없이 안 나타나는 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었어요.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뭔 이런 일이 있나 싶었지요. 결국 새벽 2시가 되어도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고 저는 그제서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아무래도 저희가 성인 실종 같은 경우는 24시간이 지나야 하거든요. 일단 내일 오전까지 기다려보고 안 오면 통신사 조사랑 그 근처 CCTV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나니까 정말 심장이 쿵 하더라고요. 아내가 사라졌을 수도 있다는 게 기정사실화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분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아내를 위한 수사가 진행되었고, 아내는 오전에 아파트를 뛰쳐나간 이후로 그 어디에서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제 속은 거의 썩어 문드러져 갔고, 저는 펑펑 울고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현실에 좌절하고 싶었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어린 딸이 있었고, 분유값을 벌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회사에 나가야 하는 현실이었어요. 이런 현실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고문과도 같았지요. 제발 이게 사실이 아니면 안 되겠냐고 세상에 외치고 또 외쳐봐도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아이를 우리 엄마에게 맡기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아내의 전단지를 뿌린 것 같아요. 그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아주 작은 봉고차 있잖아요. 그거를 타고 강원도, 부산, 경기도, 경남, 충남, 뭐 아내가 그나마 있을 것 같은 지역에 가서 현수막 달고 별짓을 다 했어요. 2년 만에 제가 1억을 썼어요. 기름값도 장난 아니게 나왔지요. 저는 전국 팔도를 다 돌아다니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았으니까요. 그렇게 미친 듯이 살다 보니까 어느새 고개를 들어 올리니 집에 남은 것은 슬퍼하는 부모님과 남겨진 어린아이, 그리고 초췌해진 제 모습이었습니다. 아내가 실종된 지 딱 2년이 되었을 때 저희 집 앞에 아내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가 한 장 있었어요. 자기야, 미안해. 그런데 나 더 이상 우리 딸과 자기를 보지 못할 것 같아. 이유는 묻지 마. 언젠간 시간이 흐르고 내가 당신 앞에 나타날 수 있다면 나 그때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말해줄게. 이 편지를 받고 곧바로 경찰에 달려갔지요. 형사님, 이거 실종된 우리 아내가 쓴 것 같은데 이거 조사 좀 해주십시오. 이거 지문이랑 아파트 CCTV 기록 보면 아내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발요. 저는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형사님이 수사를 진행했지만 그 편지를 누가 저희 집 앞에 두고 간 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계속해서 아내를 찾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내 삶도 피폐해질 거고 남은 우리 가족도 나 때문에 너무 힘들 것 같아. 이대로 살 수는 없어. 딸에게 집중하자. 그리고 운명이라면 아내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저는 딸에게 집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접고 저는 본가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딸내미를 키워냈고, 그때 회사에서도 배려를 해주어서 제가 1시간 일찍 퇴근해서 아이를 돌보게 해주었어요. 그 덕에 정말 주변 사람들이 많이 도와준 덕에 제가 아이를 키울 수 있었지요. 아무래도 엄마의 손길이 없으니 못해준 게 많았어요. 아이 머리 양갈래로 따주고 싶었는데 제가 손가락이 두꺼우니 그러지도 못했고, 또 손재주도 없으니까 아이한테 이런저런 이쁜 것들을 해주지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엄마도 연세가 있으신 상태였고 어리디 어린 손녀를 위해서 따로 시간 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마음이 아팠지요. 제 사정을 아는 대학 여자 동기들이 아이가 엄마를 필요로 할 때 도와주긴 했죠. 그래도 저는 마음 한켠에는 사라진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도저히 지워지질 않았어요. 그녀가 제 인생의 첫 여자이자 마지막 여자였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아이는 성인이 되었고, 저와 엄마 아빠는 아이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도 정말 힘들게 버티다 보니까 아이가 대학도 가고 우리의 손을 떠나긴 하는구나. 정말 좋다. 하고요. 그렇게 저는 인생의 큰 숙제를 해결한 것 같이 아주 속 시원하게 아이를 출가시켰고, 저도 나름의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이 아내가 사라진 이후로 제대로 쉬거나 뭔가를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늘 아내에 대한 그리움으로 온몸이 아팠고, 쉬는 날이면 아내 생각이 나서 더더욱 힘들었지요. 가만히 있으면 더 힘드니 저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그날 팔이 아파서 따로 뭔가를 할 수가 없었고 결국에는 누워서 핸드폰을 했지요. 그러던 중에 유튜브를 하는데 한 영상에서 제 아내의 뒤태와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목소리가 굉장히 특이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알 수 있었지요. 그 영상의 내용은 이제 한 사이비 집단의 교주가 죽어서 신도들이 방황을 한다. 뭐 이런 내용에다가 인터뷰를 한 거였거든요. 저는 바로 그 영상의 댓글을 보고 그곳의 위치를 찾았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아내의 목소리가 맞아. 내가 정말 이건 확신할 수 있어. 저는 바로 강원도 양양의 한 건물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안에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무작정 물어보았어요. 여기 미자 있나요? 미자가 사는 곳 아닌가요? 미자? 아, 혹시 그 여자 말하는 건가? 그 아줌마는 제가 미자라는 여자를 물어보는 것에 반응을 해서 잠깐 그 건물을 들어가더니 한 여자를 데리고 나왔어요. 왜요? 저를 왜 부르시는데요? 어? 태연이 오빠? 제 아내가 그 건물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 아내, 제 얼굴을 보자마자 냅다 도망갔어요. 저도 자기야 말 좀 해. 도대체 그동안 어디 갔던 거야? 당신 원망 안 할게. 그러니까 제발 그동안 어디 가서 뭘 했는지만 좀 말해봐봐. 내가 너무 답답해서 그래. 당신이 도대체 어디서 뭘 하는지 알 길이 없잖아. 제발. 저는 전속력으로 달려서 뛰어서 도망가는 아내의 팔목을 잡았고 아내는 사람 잘못 봤어요. 아닙니다. 저는 미자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서 저를 외면할 뿐이었지요. 한순간에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는 나를 버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토록 원했던 아이를 왜 버리고 사라진 것인지 그 이유를 제발 듣고 싶었던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나를 외면하지 마. 제발. 우리 딸이 불쌍하지도 않아? 당신 원래 그런 여자 아니잖아. 분명히 당신한테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행동한 거잖아. 당신처럼 책임감 강한 여자가 갑자기 사라질 리가 없잖아. 정말 이건 아니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데 왜 그러는 건데? 제가 아내를 잡고 펑펑 우니 그제서야 아내도 저를 보며 펑펑 울더라고요. 당신, 미안해. 그냥 나는 지금 현재로서는 당신에게 미안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아. 미안해. 저는 아내가 답답했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용기가 날 때 내게 찾아와. 그리고 그동안의 일을 말해줘. 그게 어떤 일이든 나는 당신 원망하지 않을 거니까. 저는 아내를 그곳에 둔 채 서울로 올라갔어요. 제가 서울로 올라간 지 한 열흘 정도 되었을까요?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었으니 말을 하자고요. 저는 아내와 한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펑펑 울기 시작했고 갑자기 편지 하나를 건넸어요. 그거를 읽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도저히 자기 입으로 모든 것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요. 저는 그 편지를 천천히 펼쳐보았고 세상에, 그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에 경악을 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충격적인 사건과 아내가 그간 겪었던 어마어마한 공포들, 모든 것들을 제가 알고야 만 거였어요. 아내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은 뒤에 돌잔치를 한다는 것을 장인어른이 알게 된 거였어요. 장인어른은 저 몰래 아내에게 연락을 취해서 네가 어떻게 나 몰래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네 비밀을 내가 네 남편한테 말해줄까? 그럼 꼼짝도 못하고 버림받을 텐데. 네 남편한테 버림받고 시댁한테 미움당하면서 평생 괴롭게 살래? 네 딸한테 네가 어떤 년인지 내가 다 까발려주고 떳떳하지 못한 엄마로 만들어줄까? 에? 라는 말들로 아내를 협박한 거였습니다.
한 사이비 교주 신자가 장인어른의 직업이었고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했던 아버님은 어릴 때부터 아내에게 못된 짓을 했고 아내는 그것을 저에게 절대로 들키고 싶지 않아 했어요. 자기가 더러운 여자라는 것을 소중한 남자에게 꼭 비밀로 하고 싶었던 거죠. 사실은 더러운 여자도 아닌데요. 하여튼 아이 돌잔치 전에 갑자기 아빠에게 모든 것을 들켜버리고 자기의 숨기고 싶었던 수치스러운 과거가 사랑하는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저와 시댁 그리고 딸내미한테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리던 아내는 결국 저와 저의 가족을 떠나서 숨기로 한 거죠. 그렇게 싫어했던 평생을 피해왔던 아버지에게 돌아가고야 만 겁니다. 장인어른은 자기한테 오지 않는다면 신도들을 이용해서 저를 괴롭히거나 해를 가한다고 협박한 모양이더라고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런 협박을 들어도 어쩌라고 하면서 무시를 하거나 그냥 허세 부리는 말로 무시하고는 마는데 아내는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학대를 당하고 가스라이팅을 당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갑자기 제 곁을 떠난 거였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사방팔방으로 목숨을 바쳐서 아내를 찾으러 다닌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허무하게 찾을 수 있었다니요. 아버님은 2달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님이 돌아가시자마자 그 사이비 종교 신도들 중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하나 둘씩 언론기관에 제보를 했고 그걸 유튜버들이 알아서 취재를 간 상황에서 제 아내가 그 화면에 담긴 거였지요. 아내도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로 그곳을 탈출하려고 시시콜콜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나타난 거였답니다. 당신 너무 미안해. 나 정말 바보 같았어. 그냥 너무너무 무서웠어. 당신이랑 어머님, 아버님이 내 과거를 알고 나서 정말 큰 실망을 할 것 같았고 나는 당신에게 실망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 그래서 그냥 현실을 회피하고 도망가 버린 것 같아. 세상에 나처럼 바보 같은 사람은 또 없을 거야. 나 너무 그냥 한심해. 다시 태어나고 싶을 정도야. 여보 미안해. 그동안 여보한테 말도 못하고 중간에 편지 보낸 거 그거 나 맞아. 신도 중에 믿을 만한 분에게 부탁을 해서 겨우겨우 그 편지 보낸 거고 당신이 이제 나를 더 이상 찾지 않고 마음 편하게 다 잊고 살았으면 하는 바람에 보낸 거였어. 미안해 여보. 저는 아내가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나는 그런 일로 아내에게 실망하지 않는데 그냥 내게 솔직하게 말하고 아버님을 신고하든가 하지. 뭐가 그렇게 두려웠던 것인지 모든 것들을 등지고 도망쳐버린 아내. 정말 미워서 따지고 싶었지만 제가 아내의 상황에 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알 수도 없었고 그 상황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탓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당신 괜찮아. 나 정말로 당신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당신이 나를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하니 그것만으로 나는 다 이해할 수 있어.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시 원래의 위치로 돌리자. 아내는 제 말을 듣고 펑펑 울었어요. 엄마라는 사람이 기억에 없었던 제 딸은 처음에 갑자기 나타난 엄마에 대해서 상당히 어색해했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결국 딸은 엄마, 나는 엄마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에 엄마는 나를 찾아왔고 오랜 시간 저를 보고 싶어 했기 때문이죠. 저는 이제 엄마한테 바라는 게 없어요. 딱 하나 빼고요. 이제 저를 두고 어디 가지 마세요. 우리 가족은 엄마가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엄마를 품어줄 거니까요. 이 한마디를 들은 저는 정말 우리 딸이 성숙한 아이로 잘 자라주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어느새 이렇게 훌쩍 커서 어른들을 위로할 줄 아는 아이가 된 것인지 신기했지요. 그렇게 딸내미와 제 아내는 속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그간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공유도 하고 멀게 느껴졌던 서로에 대해서 조금씩 가까워졌네요. 그래서 저는 딸내미가 정말로 기특하다고 생각했고 우리 부모님도 아내에 대해서 자세히 묻지 않았어요. 그간 아내가 저희 없이 강원도 양양에서 보낸 세월은 지옥이었으니 그 일에 대해서 묻는 것은 아내가 가진 상처를 다시 후벼 파는 일이었고 이미 가해자는 지병으로 죽어버린 상태였으니까요. 저희 가족은 결국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간 비워진 세월 십수년을 잊어버리고 따뜻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시공간을 초월한다고 말하는데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정말로 절절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저 행복하고 하루하루 감사할 뿐입니다. 다시는 볼 수 없을 줄 알았던 아내가 이제는 옆에 꼭 있어주고 아내를 괴롭히는 아버님도 세상에 없으니 이제 저는 아내와 딸 그리고 부모님과 행복하게 살 날이 남았으니요. 제가 이 글을 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고민은 혼자 끙끙 생각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남들이 손가락질 할 것 같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조건 말하고 털어놓으세요. 그리고 제 아내 같은 어리석은 짓을 버리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생각보다 관대하고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 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